플로렌스와 간호대가 일한 지 반년이 지나니 쥐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던 병실은 깨끗이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적인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로 바뀌어졌으며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음식물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졌습니다. 1000명 가운데 400명 이상의 높은 비율로 죽어가던 부상병의 사망률도 겨우 2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영국 본토의 사망률보다도 훨씬 더 낮았습니다. 스쿠타리의 병원 일이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되어가자 플로렌스는 흑해를 넘어 전선 쪽에 있는 4개의 병원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플로렌스를 맞이한 제39군의 병사들은 야, 자비의 천사다 하고 크게 환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총알이 날아오고 날아가는 살벌한 전쟁터에서 그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전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아보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여러 가지 실정을 함께 토의했습니다. 그 바쁜 중에서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부상병을 돌봐주는 일에 정성을 다하던 중 플로렌스는 무서운 열병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크림 열병이라는 것은 티푸스와 거의 비슷한 병이었습니다. 열은 그다지 심하지 않지만 며칠이고 계속해서 잠자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고된 일에 시달린 몸인지라 병세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심장이 매우 허약해져서 이대로 눈을 뜨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군의관도 몇 번이나 불안한 얼굴을 해가면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위독, 이 소식이 한번 전해지자 스쿠타리의 부상병들은 모두 침대에 일어나 앉아 일제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누이나 어머니가 위독에 빠진 것 이상으로 소리내어 울기도 했습니다. 영국 본토에서는 온 나라 안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생생하던 전승의 기쁜 빛이 순식간에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독한 지 12일의 날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여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날부터 플로렌스는 점차 나아져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소식을 듣자 그처럼 뛰어나고 존귀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위독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플로렌스는 얼마간 병세가 나아지자 스쿠타리에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항구에는 병사들이 마치 검은 산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저에게 자비의 천사에 들 것을 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좀처럼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데라피아에 와서도 플로렌스는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군의관과 간호사들이 본국으로 가서 치료하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한 사람이라도 부상병이 있는 한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본국으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간호사들도 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도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플로렌스의 이 말이 온 신문에 보도되자 영국 국민들의 칭찬과 동정은 더 한층 절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전기가 출판되어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수많은 초상화가 그려져 팔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 거리의 이름이나 배의 이름, 나아가서는 경마용 말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플로렌스의 이름을 애용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건 오히려 곤란한 일이야. 간호사들이 이러한 보도로 말미암아 허영심에 들뜨는 날이면 얼마나 일에 지장이 생길까. 플로렌스의 생각처럼 그 당시 런던에서는 플로렌스에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이 기회에 플로렌스를 표창하려는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기운이 돌자 허버트 부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도 돈도 탐내는 사람이 아니니 차라리 기금을 모아서 그분이 하고 싶어 하던 일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한다면 혹시 플로렌스는 받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간호학교를 만들어 간호사를 양성하려는 꿈을 이루게 해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생각에 모두들 찬성하고 나섰으므로 기금 모으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여왕을 비롯해서 왕족들로부터의 후원도 들어왔습니다. 이름 있는 많은 인사들이 차례로 모금을 위해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회를 계기로 나이팅게일 기금을 모으는 강연회와 음악회가 열리어 어디서나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금액이 모아졌고 플로렌스가 머무르고 있는 스쿠타리에서도 알려져 병사들로부터 모아진 돈이 9,000 파운드나 되었습니다. 또 빅토리와 여왕으로부터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훌륭한 브로치가 보내져 왔습니다. 여왕의 용감한 군인을 구한 당신의 헌신적인 봉사를 표창하며 존경과 찬미로써 라고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1855년 9월 11일 드디어 세바스토폴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장담한 진지였지만 영국군은 무려 1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공격에 공격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함락 소식을 들은 플로렌스는 곧 24명의 간호사를 데리고 크림반도로 달려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를 생각하면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에서 플로렌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일부 군의관들과 관리들의 무서운 질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플로렌스가 간호사 총감독이란 직책 외에도 딴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비롯해서 왕실의 신임까지 온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니 꼽게 보였습니다. 플로렌스가 크림반도로 온다고 하자 이들은 손도 발도 내밀지 못하게 골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크림반도의 요원이 아니므로 식량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플로렌스는 부드러움과 냉정을 잃지 않았으며 공정한 처사로서 무쇠와도 같은 굳센 의지로 맞섰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잔다르크와도 같이 자신을 불살라 버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싸움은 실로 5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 박사와 군의관들은 크림반도로부터 플로렌스를 쫓아내어 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플로렌스는 곧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크림반도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그 결과 육군성은 나이팅게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라클라바와 크림반도의 군의관들도 이 명령으로 인해 더 이상 플로렌스를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홀 박사는 비록 플로렌스에게 지기는 했으나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질질 끌었습니다. 그래도 플로렌스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음식도 변변하게 먹지 못한 채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 오랫동안 말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생각 끝에 당나귀가 끄는 조그마한 마차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도 울퉁불퉁한 길에 곧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맥도날드라는 대령이 이런 딱한 모습을 보고 포장이 있는 집마차를 빌려주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 마차를 타고 추운 날씨에도 분주히 크림반도의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마차는 성 토마스 병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1856년 4월 29일 마침내 파리에서 계속 진행 중이던 영국, 프랑스, 터키의 연합군과 러시아의 회담이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평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와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플로렌스는 자신의 돈으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주어 돌아가게 했습니다. 괴롭고도 뿌듯했던 크림반도에서의 일도 겨우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6월 말경 드디어 스쿠타리로 돌아왔습니다. 스쿠타리의 막사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이 회복되기 시작한 환자들만이 드문드문 거니는 것이 눈에 띌 뿐 매우 한산했습니다. 텅 빈 병원 구석방에서 플로렌스는 조용히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내가 오늘로써 종군 간호사의 감독이 된 지 21개월이 된다. 그동안 얼마나 비참한 경험을 했던가. 내 한 몸뿐 아니라 인류가 영원토록 잊지 못할 슬픈 경험이었다. 일생을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던 플로렌스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플로렌스에게 있어서 야전병원은 지옥과도 같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플로렌스의 마음에 이끌리어 안심한 듯이 죽어간 사람들, 또 오랫동안 자기의 부하로서 열심히 일해주었던 간호사들도 플로렌스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매일처럼 언덕 위에 묻혀있는 용사들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여기에는 한때 용감하게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플로렌스의 부하였던 몇 사람의 간호사들도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달리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커다란 대리석 십자가를 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도 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황량하고 거친 바라클라바의 산 위에 높이 솟은 새하얀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앞면에는 용사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러진 간호사들의 공로를 높이고 그 옆에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하는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크림반도에도 스쿠타리에도 한 사람의 병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럭저럭 다 돌아가고 뒤처리도 끝이 났습니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플로렌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의 커다란 은인을 맞이할 것인가를 모두 지혜를 짜가면서 기다렸습니다. 개선문을 세우고 또는 마중 나갈 군함과 성대한 환영회도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러한 것들을 모조리 사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박한 옷을 입은 채 스미스로 이름을 바꾸어 슬그머니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박한 복장의 스미스가 크림반도의 사랑의 천사라고 불리우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리어스트의 정거장에 내린 것은 1856년 8월 7일의 아침이었습니다. 리어스트에는 플로렌스를 보러 온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국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플로렌스는 또다시 새로운 일에 쫓기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플로렌스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때때로 기절하는 발작 증세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크림반도에서 겪은 고충을 토대로 간호법의 개정, 식사제도의 개선, 관료 풍습의 쇄신 등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의료제도의 미비로 안타깝게 죽은 병사들을 생각할 때 그녀는 잠시라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플로렌스는 곧 빅토리와 여왕 앞에 나아가 육군 의료부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지적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 개선책을 건의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회견이 끝난 뒤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을 육군으로 대신 썼으면 하고 말하면서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군 의료부와 병원을 개혁하는 일은 그리 쉬운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육군성의 보수적인 관리들은 개혁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을 했다가 정말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바로 그들이 개혁을 반대하는 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팡미야경은 무슨 일이든 질질 끄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그는 위원회 임명조차도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빅토리아 여왕과 국민이 플로렌스의 편이었습니다. 또 허버트나 사자란드 박사 같은 분은 직접 크림반도에 와서 병원을 살펴보고는 두말 없이 그 상태를 개선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사자란드 박사는 그로부터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플로렌스의 친구로서 또 여러 가지 귀중한 일의 상의자로서 그 생애를 플로렌스의 사업에 전적으로 바치고 일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관리들 가운데서도 플로렌스의 개혁안에 찬성하고 나서서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팡미야경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플로렌스는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권고도 있었으므로 그동안의 크림반도에서의 경험과 거기서 생각해낸 개혁안을 800페이지나 되는 책으로 정리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해 다시 크림반도에서의 경험을 살려 평시와 전시에 있어서 육군 병원의 간호사를 채용함에 관한 각서라는 책과 1854년, 1855년, 1856년 중 동방에서 영국 육군에 쓰기 위해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맡겼던 기부금과 그 용도를 밝히는 진술이라는 놀랄 만큼 긴 제목의 책을 저술해냈습니다. 이 속에는 스쿠타리와 바라클라바에 있었던 병원의 그림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내온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을 감탄하리만큼 자세하고 명확하게 써놓았습니다. 그처럼 분주한 전시병원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녀의 책임감과 굳센 뜻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 당시 플로렌스는 창백한 얼굴을 햇빛에 태울 겨를도 없이 누워서까지 일을 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만 하면 새벽부터 일어나 앉아 이 저술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그 기절하는 발작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죽음의 한 발자국 직전까지 가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자. 이렇듯 플로렌스는 단 1분이라도 아껴가면서 저술에 온 힘을 기울여 갔습니다. 그러자니 몸은 점점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내가 언젠가 기꺼이 크림반도에 간 것처럼 이번에도 이 죽음의 나라로 아무런 미련도 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또 어딘가에서 간호의 일을 맡아보게 해주시겠지. 플로렌스는 겨우겨우 이마를 중얼거리곤 체념한 듯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이번에도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고 집안 사람들도 모두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또다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또 병원에 관해서라는 책과 간호에 관해서라는 두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병원에 관해서라는 책은 병원이 가져야 할 첫째 조건은 먼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펜을 들어 첫머리를 썼습니다. 이 책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은 훨씬 넓은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어느 병실을 막론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햇빛이 들어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기의 유통이 잘 되고 또한 환기를 자주 하도록 피해야 한다든가 병실을 몇 배나 더 늘린다든가 하는 건축면에 관해 분석하고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관한 면밀한 지식은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해 본 바가 없었으므로 이 책은 나오자마자 곧 대단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또 이 책과 함께 나온 간호에 관해서라는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책은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간호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각계각층의 독자를 얻어서 참고로 요긴하게 읽혀졌으며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이 팔렸습니다. 1859년 초에 내각이 갑자기 바뀌어 시드니 허버트가 다시 육군 대신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말로 군 의료부의 개혁이 가능해진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허버트의 손에 의해 군병원에 처음으로 환기를 비롯한 난방, 조명 등의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훌륭한 요리실로부터 군의 학교에 이르기까지 제반 기구가 갖추어지고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또 병사들을 위해서 독서실과 오락실과 운동장, 그리고 커피를 마실 곳도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플로렌스가 멀리 크림반도에서 구상한 그대로의 시설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료부의 개혁은 뜻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최고 기관인 육군성 그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허버트의 몸은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기에 이르렀습니다. 허버트는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버트가 죽었다는 소식에 플로렌스는 슬픔과 후회의 감정에 넘쳐서 하루 종일을 울음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참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이었을까. 허버트를 그토록 위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내가 아니었던가. 그동안 플로렌스를 지켜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자 낙심이 되어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비전을 품었습니다. 바로 우수한 간호사로 양성하는 데 오로지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플로렌스가 평생을 두고 염원해 온 꿈이었던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금에 의한 간호사 양성학교는 성 토마스 병원 안에 이미 1년 전에 세워져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간호사 양성학교를 만들면 자신이 교장이 되어서 마음껏 교육하려고 하였지만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져서 직접 이 일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는 워드로우버 부인에게 감독을 맡기고 자신은 자리에 누운 채 전체 운영을 뒷바라지하고 있었습니다. 1859년 7월 9일 드디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열었습니다. 15명의 견습생들은 이 학교에서 1년간 해부학을 비롯해서 의학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의사들은 플로렌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모두 하나같이 반대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의학이나 해부학 강의를 해서 뭐래. 지금까지의 활동만으로도 충분한데. 간호사라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가정부와 같은 것이므로 고약 만드는 정도의 지식을 가르쳐주면 그 정도로 충분해.
플로렌스는 가정부 정도의 간호사를 양성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지난날에도 그랬듯이 결코 어떤 일에도 굽히는 일 없이 원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소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견습생들에게는 각자 가구가 달린 훌륭한 침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의 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플로렌스는 그 공동의 방에 꽃을 꼽는 것과 같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견습생들의 규칙은 엄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외출할 때에는 전에 크림반도에서 한 것처럼 세 사람이 짝을 짓지 아니하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통 모자가 아닌 예식 때 쓰는 부인용 모자인 보닛을 쓰게 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누가 봐도 훌륭한 간호사를 길러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의 모범이 되게 하고 일반이 가지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고쳐가는데 힘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15사람의 견습생들은 그 다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중 6사람은 성 토마스 병원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다른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서나 모범적이라고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의 이름은 점점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1870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독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로부터 전시병원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도움말을 의뢰해 왔습니다. 플로렌스는 물론 어느 쪽에나 원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강화가 성립되었을 때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에서는 플로렌스에게 감사하고 훈장을 보내왔습니다. 플로렌스는 오직 사랑, 인류애만을 생각했기에 그녀에게는 적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만 병을 앓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병을 고쳐주겠다는 숭고한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세워진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병원으로부터 잘 훈련된 간호사를 감독으로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플로렌스가 뿌린 몇 알의 씨앗은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아니 그 열매는 마치 민들레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몇십 몇백 몇천 배로 불어났습니다. 더럽고 비참했던 병원은 점차 깨끗해져 갔고 신성한 장소로 변해갔습니다. 병원의 간호법도 어느새 플로렌스의 신조 그대로 자비와 인류애가 넘치고 또한 과학적인 간호 방식으로 발전해갔습니다. 병원 운영은 어디까지나 자비로운 마음과 유쾌한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것은 플로렌스가 일생을 두고 생각해낸 것이며 스스로 실천한 생활 신조였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꿈은 차츰 실현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플로렌스는 몸이 좀 회복되어 정식으로 학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간호사들에게 보낸 편지는 무려 수천 통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이나 재학생을 막론하고 이 교장 선생님 앞에 나가면 그만 말문이 막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플로렌스가 늘 연필과 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기록해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자기를 찾아왔던 졸업생들이 다녀가면 언제나 그에 대한 감상을 꼭 적어두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무슨 일에 간호사를 보낼 경우 그것을 보면 누가 어떤 일에 적합한가를 곧 알아내는데 참고로 했습니다. 1862년 플로렌스는 또다시 새로운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주둔하고 있는 영국군의 위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인도 파견군의 사망률이 너무도 높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세밀하게 만든 질문서를 인도에 주둔하고 있는 여러 파견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답을 반드시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직접 작성하여 도로 보내도록 부탁해 두었습니다. 이 일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돌아온 질문서의 답안을 자세히 조사해서 표를 만들어 한꺼번에 인도 파견군의 위생 상태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생원들과 함께 그 자료를 편찬하여 출판했습니다. 이것은 2000페이지나 되는 책으로 보고서로부터 출판하기까지는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대에 한 번 본 일조차 없는 인도에 관한 위생 상태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00명에 69명이나 죽어가던 사망률이 18명의 비율로 줄어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파견군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육군성의 관리들도
그녀의 머리와 능력에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인도 파견군을 구한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그 당시 국민들의 생활이 가난하여 굶주림과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소나 말을 귀중히 여겨 거리를 돌아다녀도 쫓아내지 않아 도로는 언제나 소와 말들의 분뇨로 더러워지고 그 위에 파리가 날아와 병균을 이곳저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플로렌스가 착안한 것은 우선 길이란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포장해 놓는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교섭해서 병원을 만들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잡지나 신문에 인도 사람들의 딱하고 비참한 생활에 대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로렌스는 영국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데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플로렌스가 인도에 관해서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에 모두 놀랐습니다. 1877년 11월 어떤 친구에게 보낸 편지 속에도 나는 이제 15년 동안이나 인도의 위생 사업을 도맡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점이 많아 늘 마음에 꺼림칙합니다. 만약에 인도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없다면 인도의 병원이나 위생시설을 아무리 설비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인도의 백성들은 홍수와 가뭄과 세금과 높은 이자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도 사람의 건강을 돕기 전에 우선 그들의 살림을 넉넉히 하여 잘 살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거짓일 것입니다. 라고 쓰기도. 플로렌스의 나이 76살 때 인도 농촌을 위한 건강보급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목적은 건강과 위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인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병에 덜 걸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100여 년 전에 벌써 플로렌스는 치료보다도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림 반도로부터 돌아온 이래 플로렌스는 정말 쉴 사이도 없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는지 모르며 또한 병을 앓는 사람들을 그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지 그 수요는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군 의료부의 개혁과 인도 파견군의 위생시설의 개혁도 큰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을 위한 시설, 또 각국의 군대와 야전병원을 위한 원조와 조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그 공로는 컸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적십자 운동입니다. 적십자는 스위스 제네바의 앙리 듀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플로렌스보다 8살 아래인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크림 전쟁에서 플로렌스가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부상병을 위해서 따뜻한 간호로 거칠은 터전에 꽃을 피게 했다는 말을 듣고 누구보다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림 전쟁이 끝난 지 3년이 지난 1859년 이탈리아의 독립을 가로막으려던 오스트리아가 사르디니아에 군대를 보낸 데부터 이탈리아를 도우려고 한 프랑스와의 사이에 그만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새벽부터 솔페리노의 언덕에서 15시간에 걸치는 무서운 큰 혈전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앙리 듀낭은 그날 공교롭게도 솔페리노 근처를 마차에 달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알제리아에서 재분업을 하려고 프랑스군의 지휘를 하고 있는 나폴레옹 3세로부터 허가를 얻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휩쓸리게 된 앙리 듀낭은 급히 되돌아오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싸움터에서 내던져진 불쌍한 양쪽 군사의 부상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 처참한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물 좀 줘 하고 창자를 오려내는 듯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앙리 듀낭은 정신없이 쓰러진 병사들 곁으로 달려가서 그 입에 수통구멍을 대어주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의 팔과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앙리 듀낭은 자신의 셔츠를 순식간에 찢어서 그 상처를 꼭 싸매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는 병사는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연이어 그러한 신음소리는 언덕 일대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앙리 듀낭은 급히 가까운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아무쪼록 불쌍한 부상병들을 간호해 주십시오. 저대로 놔둔다면 살만한 사람도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앙리 듀낭은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을의 교회당과 광장의 부상병을 날라다가 의사를 불러들이면서 임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밀듯 밀려들어오는 부상자에게 물을 먹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서 교회와 광장의 공터의 부상병을 날라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성과 성의에 불탔다고는 하나 그 많은 환자를 다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구호대를 만들어 두어서 적이든 제 편이든 구별 없이 간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앙리 듀낭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후 이전에 하던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의 참혹함과 부상병을 도와주는 조직을 호소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들고 각국의 황제와 군사령관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설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앙리 듀낭의 이와 같은 행동과 그 저술된 책을 읽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앙리 듀낭을 격려하고 될 수 있는 한 모든 원조를 약속해 준 것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주장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솔페리노의 싸움으로부터 4년이 지난 1863년 10월 앙리 듀낭의 의견에 찬성하는 유럽 16개국의 대표가 제네바에 모여 결의했습니다. 1. 부상자는 적과 아군을 구별 없이 간호할 것. 2. 이 일을 맡아보는 병원과 간호사는 중립의 자리를 인정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줄 것. 3. 부상병의 치료와 간호를 맡아 활동하는 병원과 간호사는 빨간 십자가의 표식을 언제나 밝히고 있을 것. 이와 같은 세 조목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네바에서 정식으로 적십자 조약이 조인된 8년 뒤인 1872년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적십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앙리 듀낭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여 그 첫머리를 장식했습니다. 여러분은 적십자를 만든 사람은 이 앙리 듀낭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십자를 만든 사람은 실은 내가 아니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저 크림 전쟁이 한창 그 고비에 올라서는 치열한 순간 램프를 한 손에 들고 부상병들을 기어이 살려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그 고귀한 모습이 나에게 무서우리만큼 용감한 마음으로 솔페리노의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제 플로렌스의 나이도 어느덧 70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신 뒤 이제 그녀 역시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40년 전 처음 스쿠타리에 발을 디딘 뒤부터 지금까지 바랐던 일을 마음껏 다 해놓으니 마음은 고요하고 아무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만 기꺼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랄 뿐 다른 아무런 욕심도 없었습니다. 1894년 이후부터 플로렌스는 집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시력도 몹시 약해져서 이제는 꽃과 새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여전히 육군성에도 조언을 해주고 간호학교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01년 마침내 어둠이 플로렌스의 앞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이때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시력뿐만 아니라 정신마저 흐릿해져 갔습니다. 주위의 형편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고 몇 시간씩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낄 만한 힘을 잃었을 때 플로렌스에게 갖가지 영예가 쏟아졌습니다. 1907년 11월 빅토리아 여왕의 뒤를 이어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대훈위장을 수여했습니다. 1910년 8월 13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아흔을 일기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생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영국 국민들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웨스트민스터의 성당 묘지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예로부터 영국의 명예를 높이거나 공훈을 세운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의 성당 묘지에 묻히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렌스는 맑은 정신을 가졌을 때 자기를 간호하던 간호사에게 유언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트 윌로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세요. 그리고 장례는 되도록 검소하게 치루어 주세요. 이 유언에 따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가족 묘지에 묻혔습니다. 장례 또한 극히 검소하고도 단출하게 끝마쳤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소녀 시절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앞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육군 의료부와 병원의 개혁 앞에서도 그녀는 숱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열심히 책을 쓰며 자신의 신념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녀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의 귀한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도 나이팅게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생명의 귀중함, 봉사와 희생의 삶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 나이팅게일의 생애를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소원합니다.